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하라. 옛날부터 종종 들어왔던 말인데요. 인생의 열매는 그 씨앗에서 열린다라는 말처럼 한마디의 말이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인생의 큰 운과 행복에도 변화를 줍니다. 크게는 인생의 흐름까지 바뀌기도 하지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 기왕이면 좋은 흐름을 타길 바라겠지요. 사실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잘 쌓아 올린 관계도 한 번의 말실수로 허물어지거나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한마디 말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애초에 깨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혹여 망가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귀티가 나는 것처럼 행동에도 귀티가 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쉽게 1분 안에 나를 우아하게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예쁜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술술 풀리지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공감 가는 사례로 어디서든 대우받고 환영받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귀티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복이 쌓여갈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법칙. 멀어지는 말, 다가서는 말. 일본의 한 30대 청년이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건 서비스업의 직장을 다녔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한 남자가 퇴사 후에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개인 시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는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서비스로는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옆자리 앉기, 캐릭터 복장인 자신과 함께 중심가의 음식점에서 같이 카레 먹기,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아무 말 없이 동행해주기, 적당히 거리를 둔 일들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다가서는 이 서비스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유롭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서비스였던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본 에피소드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한 신청자에게 유재석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결국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신청자의 환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리두기가 한창인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유재석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되어 서비스처럼 결국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다가섬이란 참으로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설계되어야 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선뜻 누군가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잘못하면 폭력적인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더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다가선다는 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의 문장 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 혹은 표현,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1.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2. 저는 당신의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대다수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솔직한 말로 굳이 더는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오로지 상대방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엇일 테니 지나치게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다가설 때에도 예의가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이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사실 말하기, 대화,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다소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라고 외친다면 사회 구성원의 태도로서는 부족합니다. 당당하게 타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해보세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대화를 되돌아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화는 나 자신의 말로 기선 제압처럼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특이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자신의 과대 포장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속칭 호구조사라고 불리는 나이, 종교, 학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태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좁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녹여주는 사람들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마세요. 시작부터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실수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화에 앞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왕이면 관심을 넘어 관찰의 단계까지 가면 더욱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서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멀어지는 말이 아닌 다가서는 말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잘못된 판단을 말하는 것뿐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멀어지는 대신에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말하기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대화는 괜찮은 방향으로 제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3천만 원을 벌어다 준 예쁜 말 한마디.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당장 계약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나 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질이 났을 겁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값을 후려치는 모습에서 그냥 이사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이 부부는 상대의 엉뚱하고 무례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건넸던 걸까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 그 거래 과정 전체를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니? 이 집은 이상하게도 아기가 잘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었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마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초등학교가 3분 거리예요. 지하철이 걸어서 5분이에요. 등등. 수많은 말을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을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네요.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지요. 사례를 되돌아볼까요?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도 않고 큰 소리를 높이지 않고 서로 우아하게 대화하는 방법이지요.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의 절정, 약간의 물러섬도 곧 패배로 느껴지는 갈등.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심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립되어서 혼자만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해오느라고 지친 상대방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예쁜 말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간디의 말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맞습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지요. 이때 현재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해봐야 그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거리를 둬야 했던 시간이 누구에겐 나빴고 누군가에게는 좋았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한 최고의 도구는 바로 예쁜 말이지요. 열린 마음으로 상대가 마주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말하기를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설 용기만 있다면 이제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편하고 여유 있고 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긍정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말해줘야 하는 그 무엇일 테고요.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 바라는 결과를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가 우리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언젠가 관계 유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관계를 그르칩니다.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 아무리 정성 들여 오랫동안 많이 말해봐야 그 속에 단 한마디로 관계가 엉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조심스럽고 배려 가득한 따뜻한 예쁜 말 한마디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 편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 상대의 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예쁜 말이 완성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습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의 말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이란 관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 문제가 될 만한 언어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늘 잘하고 말을 예쁘게 한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첫째, 뻔한 말은 하기보다는
아끼는 사람입니다. 만약 너무 뻔한 말을 하고 싶다면 그만두는 게 좋을 때가 있지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뭘 잘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말. 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솔직하게 말해서 입이 가벼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이건 정말 비밀인데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변명과 멀어져 있는 사람. 벤저민 프랭클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잘하는 게 드물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약속을 늦는 사람이 택시가 안 잡혀서 늦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메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와 같은 변명은 상대방에게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따지는 말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아니지요. 그건 절대 아니지요. 와 같은 말투는 상대방과 대화 시 지양해야겠지요. 이러한 세 가지 말투는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왜 늘 나만 말하기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걸까? 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할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이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말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좋은 의도로 하는 우리의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입니다. 말하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 노력하는 건 아닌가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대화는 쌍방이어야 합니다. 박스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애쓰는 것 같아 너무 힘들기도 하지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려는 우리의 호의가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미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멀어지는 마음을 되돌리는 한마디. 문제는 문제라고 입으로 올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아닐 것도 문제라고 정의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 중 이런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취 수준으로서의 결과와는 무관한데요.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하는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합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점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에 휘둘려 봐야 남는 건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즐겨하게 되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취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은 고객불만 센터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고객이 전화할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과연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객불만 센터니까 불만에 집중해서 말해야지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문제에 집중해서 이름을 만든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이름의 고객불만 센터가 아닌 고객행복센터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객은 전화를 할 때에도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주변의 벽을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용어 사용을 줄이고 여유와 긍정, 그리고 행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긍정적 언어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늘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언젠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부정적인 표현에도 긍정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나열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내세워도 여러분이 말하는 긍정과 여유의 언어는 멀어지려는 상대방도 다시 여러분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대화를 잘하고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이 말습관을 가지고 있지요. 문제와 이슈로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성공과 성취의 주제로 바꾼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러니 이왕 하게 되는 말이라면 긍정성과 적극성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자일수록,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부정적 언어와 멀어져야 합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리더라고 보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고 있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해서 말하면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아낌이 없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또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성취에 집중하는 말하기에 관심을 두면 어떨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마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지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려다가도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국내 한 기업 고객센터 지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회사는 고객 이전에 고객센터 상담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고객을 모시는 회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상담원이 고객에게 최대한 해결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런 고객들은 종종 욕까지 곁들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세상은 넓으니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대응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시입니다. 진상 고객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라면
과감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전화 못 받아서 지금 피해가 생겼어. 책임져. 너 죽을래? 라며 욕을 한바탕 하는 대화를 듣는다면 상담원은 전화 끊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깔끔하죠? 일방적인 친절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과거의 고객센터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 의아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국내 카드 회사의 경우 소위 진상 고객과 응대할 때 상대의 막말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파격적 조치를 상담원에게 지침으로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 회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 건 물론 급하게 고객센터에 전화하려는 선량한 고객의 대기 시간은 짧아졌다고 합니다. 고객이 무조건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서비스 업계에서 이 카드 회사의 정책은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무조건 고객에게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자칫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남겨 브랜드의 가치에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무례한 진상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거친 말을 들은 상담원이 이렇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상담원 보호를 위해 고객님의 대화 내용은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과연 그 진상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거친 말을 누군가 받아 적어 근거로 남긴다고 할 때 함부로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기록하면 상대방은 조용해집니다. 어떠세요? 간단하지요? 무시 그리고 기록. 가끔은 굳이 다가설 필요가 없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말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여유롭고 우아하게 받아치는 5단계 답변의 기술. 우리는 평소에 제대로 된 질문을 잘 던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닫힌 질문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닫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식사하셨나요? 바쁘세요? 주말에는 쉬세요? 라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닫힌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확인할 때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생각을 다양하게 확인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와 반대의 질문은 열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뭐뭐라는 말씀이실까요?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방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러한 열린 질문에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법입니다. 잘 들어주고 잘 대답해주는 것이어야말로 대화에 있어 최고의 완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질문은 대답에서 그 성패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디 쉽나요? 질문은 우리의 대답을 예상하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적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시간도 없는 그런 경우지요. 그동안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상사가 당신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갑자기 물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가 프로젝트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답변은 아마 조금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사가 질문의 달인, 소통의 달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루뭉술한 질문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사가 개떡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찰떡같이 답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을 탓하고만 있다면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술로 5단계 대답법을 제안합니다. 다음의 답변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의 기술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한가한 오후 갑자기 다가와 상사가 A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요약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답변으로 한 번 더 받아치는 거죠.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 3개 회사에서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실제 경쟁 대상이 될 만한 회사는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회사와 그 회사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고객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해주려고 하지 않으나 우리 회사의 기술적 우위가 타 경쟁사들보다 압도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네 번째 단계는 미래입니다. 질문하는 상대가 알고 싶은 아필에 대해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회사의 수주 확률이 경쟁사보다 높은 편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도움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돌발의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이사님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상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사는 당신에게 일종의 경고, 즉 프로젝트 진행의 성공 여부에 대해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질문으로 보냈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요. 이때 제안한 5단계를 차분히 밟아 답변한다면 어떤 인상을 남길까요? 해당 프로젝트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일상의 대화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불안감이 섞인 질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변하는 여러분의 대답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줄 것이니까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상생활에서도 늘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온화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온 이야기처럼 대화의 법칙을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여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도 하나의 예의이자 배려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사람이 따르고 좋은 기회가 올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운이 따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